안녕하십니까. 지원님 교수님의 교과서를 해설합니다. 먼저 교수님이나 출판사로부터 어떤 지원도 없이 교과서를 제 돈 주고 사서 재미로 합니다. 나이 들수록 머리를 써야 건강할 것 같습니다. 저는 86세대로서 법학 전공입니다. 현재 벼농사와 밭농사를 소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경지 면적이 최소 규모입니다. 소도 안 키우니 시간이 많이 남아 이 기억을 되살려 민법책 해설을 시작합니다. 교과서는 지원님 교수님 교과서로서 2020년 판입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초점을 맞춥니다. 민법 전문가 판례 소개에 중점을 둡니다. 학설은 자세한 설명보다 학설 대립 정도 간단히 소개합니다. 시험 문제 정답은 판례의 태도에 관해 출제해야 오답 시비가 안 생겨서입니다. 민총부터 차례로 해설하지 않고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교대로 합니다. 민총이 너무 어려워 민총만 하면 포기할 마음이 생기는데 물권과 채권을 교대로 곁들이면 민총에서 이해한 내용이 쉽게 기억에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갑니다. 민법의 의의. 민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민법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민법은 두 가지 의미. 첫째,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민법입니다. 종종 의용민법, 의용민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민법을 한국인에게 일부 조항을 같이 적용했는데 이 일본 민법을 의용민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사적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면 모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 합니다. 일반 사법으로서 여기에는 다양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쉬운 예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이런 민법을 다시 나누어 본다면 널리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법입니다. 그러면 공사법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사법을 구분하는 학설로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이익설이 있습니다. 법이 규율하는 성질을 기준으로 한 성질설이 있습니다. 법률관계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주체설 내지 생활관계설이 있습니다. 공사법의 구분은 주체설 내지 생활관계에 따라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으로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공법입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국민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입니다. 평등한 주체 간의 법률관계에 규율하는 법은 사법입니다. 주체설입니다. 평등한 관계, 주체. 여기서 법률관계를 생활관계로 바꾸어도 될 것이라 공사법의 구분은 주체설 내지 생활관계설이 맞는 듯 보입니다. 주체설을 따른다 해도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국민과 평등한 관계에서 예컨대 시청에서 쓸 사무실 하나를 국민에게 임대차를 한다면 시장과 임대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 계약을 맺을 것이라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이라 공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될 분야라 주체설을 따른다 하면 사법이 적용됩니다. 이 정도로 공사법의 구분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사회법이나 경제법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이 아주 심해지고 경제적 약자인 사람들을 말만 계약 자유이지 부당한 계약에 대한 체결을 강제 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법이나 경제법이 많이 제정됩니다.
대표적인 노동 3법을 보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의 강행 규정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에서 계약 자유가 제한되는 예를 보게 됩니다. 조세채권에 관한 2016다 24961 판례입니다. 판례 원문을 다 읽어야 맞지만 요약의 핵심 판시만 알아보기 위하여 제가 편의상 표시한 이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 표로서 제가 임의로 판례 원문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징검다리 표시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원문을 추가한 것입니다. 시간 나시면 꼭 원문을 읽어 보셔서 판례가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는가 아셔야 합니다. 혹시 리트 공부를 해보신 분은 교과서 속의 판례 원문 보시면 논리 전개를 잘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우연히 리트 시험 문제를 본 적이 있어 드는 생각입니다. 이 판례를 다시 이제 보면은요, 빨간 그 채색도 제가 지금 임의로 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조세채권은 조세채권을 사업상 계약에 의해서 납세 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조세채권의 전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축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축약한 것은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이라는 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권으로서 사법이 아닌 공법 분야이기 때문에 사법에서 계약자의 원칙이 계약자의 원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취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판례 전문을 안 읽어봐서 대강 짐작하는 것입니다. 꼭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진도 나갑니다. 일반 사법으로서 민법에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 사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될 법입니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관하여 적용될 법입니다. 상법은 상인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될 특별사법입니다. 여기서 상인은 자연인도 있지만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도 상인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항으로서 어음수표가 있고 어음수표법도 특별사법입니다. 여기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적용 과정에서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법률은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실체법과 그 실체법의 적용 과정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법률 관계의 내용을 규율하는 실체법입니다. 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데 이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도 있습니다. 우선 이 절차법이 민사에 관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형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두 가지 다른 체계가 있습니다. 민법을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편으로 구분해 규정하는 인스티 뚜 찌오넨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과 독일 민법이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민총에서 보듯이 아주 어렵습니다. 민법 총칙은 실생활과 분리돼 추상적이라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민법을 인, 물, 소권 체계로 규정하는 판덱텐식 체계가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인데 이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민법 제1조입니다. 제1조는 법원입니다. 법원, 법법자, 근원 원자입니다. 법의연원이라고도 합니다. 법원을 법의연원이라고 합니다. 연자는 연못 연자입니다. 법의연모 근원, 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연상해 보세요.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서 법률은 민법, 민사특별법, 명령, 대법원 규칙, 조례를 들 수 있습니다. 명령 다음에 시행 세칙도 있습니다. 명령은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있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긴급명령은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의 명령은 보통 법률의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을 가리킵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의 대강만 정하고 다시 장관에게 시행세칙을 위임하여 장관이 제정하는 시행세칙도 있습니다. 이 시행세칙도 법원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민사에 적용되는 실체적인 내용이라면 법원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단체장이 공포한 조례도 민사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민법, 민사특별법, 명령, 시행세칙, 대법원 규칙, 조례는 모두 성문의 규정으로 된 성문법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성문법은 민법이나 헌법만 성문법일 것 같은데 이렇게 명령,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조례가 모두 성문법입니다. 다음으로 불문법도 법원이 될 수 있을까요? 불문법의 대표로서 관습법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관습법은 무엇인지 교수님은 다음처럼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라고 개념 정의를 내리십니다. 이 관습법의 개념 정의를 보기 전에 먼저 법률 일반에서 개념 정의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도 그렇고 많은 법에서 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예로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을 보면은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제303조가 전세권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개념 정의에서 전세권의 성립 요건과 전세권의 효력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이런 분석을 통하여 이해하고 암기를 안해도 필요하면 법조문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주 보다 보면 자연히 또 암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박터지게 외우기보다는 어디에 어느 조문이 있는지 기억하고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야 못 외운다고 하여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 금지. 관습법은 민법에 개념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습법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개념 정의에서 성립 요건을 추출합니다. 다시 교수님의 관습법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관습법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편의상 구분해 보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서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일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항은 여기는 민법을 분석하는 것이니 민사일 수도 있겠고 상사 즉 상법이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관행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이 법적 확신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관습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관습법이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관습법으로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수목의 명인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단원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룹니다. 여기서 관행은 전체 법질서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체 법질서는 헌법을 포함하고 특히 헌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민법에도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관행이 민법에 위반하면 안됩니다. 판례로서 2001다 48781 판례를 보면은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이 성립하느냐 문제도 있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관습법이 계속 효력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의용민법 시대이겠죠. 의용민법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이 판결에서는 이러한 상속회복 청구권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분묘 철거 등 분묘 기지권 취득 시효에 관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3-1729에서 다수 의견을 보면은 이 판례에서는 기존의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관습법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 같습니다. 읽어보면 유효하다고 인정해온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라고 합니다. 기존의 유효한 관습법이었던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 생각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명 토지 소유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가하지만, 그렇다고 분묘기지권이 법적 규범으로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 판례 원문 같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판례 원문인데 제 개인 생각이라고 잘못 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분묘들 중 많은 수가 조선 왕조 시대부터 있었던 분묘로서 국토는 왕토 사상에 따라 국유지였던 곳에 합법적으로 백성들이 매장했는데 어떤 연유로 지금 그 땅이 사유지가 되어 분묘기지권의 존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관습법의 성립보다 기존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의 내용이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다고 조선시대의 합법이었던 것을 지금 뒤집어 엎어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이렇게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득권을 후에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설이 지금 교과서에 없는 것으로 3000% 잠깐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저는 분묘기지권은 2004년 2000 몇 년인가요? 지금 연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조선왕조 시대의 왕토 사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고요. 다시 관습법의 효력으로 돌아갑니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여기서 법원은 법의 근원인이고 법원은 사법부 법원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80-3231 판결입니다. 관습법은 그 효력이 어디까지일까요? 관습법이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만 가질 것인지 나아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져 성문법을 개폐 즉 개정이나 폐지까지 가능한 것인지 문제입니다. 보충적 효력설과 대등적 효력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1조에 의해 상관습법은 민법에 대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상법 제1조를 보면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입니다. 위에 80-3231에서 이 표시는 꺾이는 화살표, 이 화살표 두 개 표시는 제가 판례를 인용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판례 원문을 인용할 때 표시입니다. 가정의례준칙 제13조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례준칙은 시행령 아래의 대통령령 아래의 시행세칙으로서 장관이 제정한 성문법입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80-3231에 관한 판례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설치된 내용은 꼭 전부 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 판례를 자세하게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찾아서 링크를 걸어야 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혹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해설은 물권법 첫 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